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법원이 타다 서비스는 불법 택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레고랜드의 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200억 달러, 지금 환율로 우리 돈으로 바꾸면 27조 원 가까이 한꺼번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달러를 외환시장에 풀어서 환율 방어에 쓴 건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그리고 금요일의 목소리 안승찬 기자, 이렇게 세 명이서 어제 나온 경제 뉴스들 중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 작가님이 들고 오신 타다 관련 소식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검찰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다 네, 라고 하면서 기소를 한 게 3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타다는 이거 그냥 우리가 렌트카 한 거다, 단기 네. 렌트카 한 거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2심 결과가 최근에 무죄로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19년에 기소를 했고 20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예. 그 후에 검찰이 항소를 했고 그 결과가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슈가 안 됐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후에 국회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켰고 예. 그러다 보니 사실상 타다가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들 기억에서 멀어진 건데 최근에 있었던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검찰이 이 2심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라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 라면서 상고를 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네. 일명 타다금지법. 네. 이미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인데 네. 3년 전에 그 법적 논란이 있을 때 그때가 불법이었냐 아니었냐. 그렇죠. 그걸로 따지는 거고 1심, 2심은 모두 타다는 무죄였다라고 그렇습니다. 판결은 내린 거예요. 네. 검찰은 뭐가 문제라고 보고 타다를 기소했었던 거예요. 옛날 그 사건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그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는 택시 면허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을 차에 태워서 돈을 받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서비스라면 불법입니다. 유상 운송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 네. 타다는 그런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다의 서비스는 불법 콜택시와 같다라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유였고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타다는 자신들이 하는 사업은 유상 운송 서비스가 아니라 렌트카 대여 사업이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이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렌트카 회사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한테는 렌트카랑 같이 운전사도 알선해서 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다는 이 시행령에 맞춰서 타다가 모집한 운전기사를 함께 보내렸을 뿐이다 라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11인승 이상 차는 기사와 같이 렌트카입니다 하고 빌려줘도 네, 빌려줄 수 있다는 거니 물론 그게 야 이게 택시하고 뭐가 달라 네, 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법대로 한 우리한테 왜 뭐라고 하냐는 그렇습니다. 게 타다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논점이 됐었고요. 검찰은 야 이건 택시지 네. 라는 입장이었던 것 그렇죠. 같고 법원에서 무죄라고 본 이유는 그 타다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검찰 측 주장처럼 사실상 택시 같은 유상운송 서비스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기사를 함께 보내주는 또 단시간 렌트이니까 예.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대단히 관심이었는데 재판문이 공개가 안 돼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자동차 대여업체가 그러니까 타다는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빌려주는 기존의 합법적 영업 행태에다가 네.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다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영업을 했고 그 영업을 기술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한 것이지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다는 진화된 렌터카 서비스다 라고 법원이 본 거죠. 원래 옛날에도 뭐 신혼부부가 저 공항까지 갈 때 네. 어차피 차 없었던 시절에 네. 렌트카랑 기사랑 같이 와서 뭐 그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랬었죠. 외국인 관광객 공항에서 태워서 호텔까지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당초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렌트카 관련된 사안을 만든 건 타달처럼 사실상 택시처럼 활용하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그 시행령이 유상운송은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운수사업법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법을 타다처럼 활용할 줄은 몰랐겠죠. 당시에 이 법을 만들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습니다. 렌트카는 당연히 렌트카 업체에 와서 빌려야지. 그때 어떻게- 이제 기사를 같이 보내주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 당시에 상상도 못했던 거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타다 재판은 세상이 바뀌었을 때 처음 만들었던 법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되면 네.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었거든요. 좀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더 벌어질 겁니다. 근데 어제 검찰이 상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다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등장하고 발전할 때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영역에 있다. 그러니 대법원의 법률 해석과 선언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된다. 네. 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어떻게 나올지는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다만 정부가 엊그제 택시 대책을 발표하면서 타다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서도 무죄가 나온다면 지금은 규제를 하고 있는 타다 같은 서비스들 규제를 푸는 게 앞으로는 더 쉬워질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도 2심 판결이 왜 그런지는 이해는 되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저쪽은 저쪽 해석하는 게 맞고 예. 우리가 봐도 맞는 것 같다 둘 다. 예. 그럴 때 어떡하냐. 취지를 어긴 서비스가 네. 법률 문항으로는 합법일 때. 네. 대법원은 참 머리가 아프게 생겼는데 어쨌든. 자, 김현우 소장님, 네. 어제 전해드렸던 뉴스의 업데이트네요. 네. 레고랜드라고 하는 강원도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관광지가 네. 장사가 잘 안 돼서 네. 돈 빌려서 만든 관광지인데 그 돈을 못 갚게 되는. 맞습니다. 근데 돈을 빌릴 때 ABCP라고 하는 이른바 그 기업어음 네. 이걸로 빌렸고 그 기업어음을 증권사에서 빌린 돈인 줄 알았더니 네. 증권사는 또 고객들 손님들한테 이걸 또 다시 팔았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개인 고객들 손님들에게 돈을 빌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예. 요게 이 ABCP라는 게 그냥 CP 기업 어음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어제 잠깐 드렸는데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전달해 드리나 요 중간은 그냥 생략을 했어요. 예. 그래도 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여다 보니까 이 ABCP가 증권사 통해서 개인에게 다 빠져나갔고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게 개인이 알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해서 금감원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도가 난 어음이 대량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레고랜드 시행사는 증권사한테 돈을 빌린 거고 네, 증권사는 그걸 자기 돈으로 빌려준 게 아니라 그렇죠. 고객들 돈을 모아서 레고랜드에 빌려준 건데 겁니다. 그럼 그 고객들은 괜찮은가? 네, 아마 괜찮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ABCP라고 하는 게 네,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P는 기업어음이고 네, Asset Backed는 뒤에 자산이 그래도 좀 있어요. 네, 라는 의미인데 네, 맞습니다. 뒤에 있는 자산을 뭐예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우리말로 해도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인데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유통시키기 좋은 어음으로 짧고 잘게 쪼개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바꿔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월세가 한 1,000만 원씩 나오는 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네. 요거를 담보로 잡은 다음에 1년에 800만 원 정도 이자를 주는 어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100만 원짜리 10개로 쪼개면 1억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3개월 만기니까 뭐 사람들이 별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100만 원짜리로 쪼개놨으니까 단위도 작아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1년에 1,000만 원 나오는 월세를 1년에 800만 원만 주는 어음으로 바꿔놓으면 네. 이자 차익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쪼개서 만드는 곳에서 이자 차익도 먹을 수 있고 물론 뭐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아파트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특정 자산이 채권이라든가 뭐 이렇게 된다면은 요것도 요번에 레고랜드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레고랜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채권을 이렇게 ABCP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2,050억 원 어치가 나갔다. 유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우 소장님이 예를 들면 저한테 네. 1억만 빌려주셔. 네. 내가 쓸 돈이 있는데 네. 그 대신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 드리리다. 네, 저는 1억 원이 있고 김현우 소장을 믿으면 내 돈 빌려주면 딱 좋은데 네. 믿지도 못하. 돈도 없고 믿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자꾸 빌려달라고는 하고. 네, 그럼 이제 안승찬 기자님하고 박세훈 작가님한테 가서 네, 친구들 10명만 모아와라. 그렇죠. 100만 원씩만 빌려, 1,000만 원씩만 빌려와라.
만기는 3개월로 하고 내가 보증한다라고 기자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자도 조금씩 줄게. 예. 라고 해서 김현우님한테 이자 받아서 네. 안승찬의 친구들, 박세훈의 친구들한테 이자를 나눠주는데 맞습니다. 중간에서 저도 좀 먹고 네. 그리고 나서 정확하죠. 3개월 후에는 김현우 소장님이 갚을 일은 없지만 그렇죠. 또 다른 어디 뭐 다른 분한테 가서 친구 10명 모아오세요 해도 해서 되고 뭐 그 사람들한테 다시 줘도 되고. 그 돈으로 또 돌려막고. 네. 그분들은 이제 이진우 기자님의 얼굴을 보고 빌려주는 거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강원랜드가 아니죠. 레고랜드가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의 얼굴을 보고 증권사에서는 혹은 투자자들은 빌려준 거고. 예. 알고 보니까 그런데 강원도에 빌려준 게 아니라 레고랜드에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3개월만 쓰겠다고 빌려간 돈은 아닌데 레고랜드가. 그렇습니다. 네, 이게 3개월 만기 어음으로 쪼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쉽게 유통은 되는데 그 네. 3개월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팔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만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가 뭐를 하냐면 야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고 그때마다 살 사람 못 구하면 내가 사줄게 하는 만기 매입 확약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팔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내가 중간에 갚아줄 테니까 보증을 쓸 테니까 저 같은 역할. 네 그렇죠. 이걸 사가라. 이걸 요번에 강원도가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강원도는 나를 믿고 너희들이 사가라라고 했고 그 너희들이 되는 사가는 주체가 BNK 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가 됐습니다. 그 BNK 투자증권이 강원도를 믿고 2,050억 전액을 사간 거고 네. 이렇게 사서 본인들이 소화한 게 아니라 다시 이걸 7개 증권사에 쪼개서 팝니다. 네. 50억에서 한 200억 원 정도를 이렇게 나눠받은 7개 증권사는 요걸 개인 투자자나 법인 투자자에게 판 건데 네. 이걸 개인에게 권유를 한 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맡기는 돈 신탁 자산을 이 돈 좀 알아서 좀 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알아서 굴리는 대상을 요 ABCP로 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신탁은 사실 믿고 맡기는 건데 네. 단기간 안전한 자금으로 굴려주세요라는 식으로 특정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 네, 빌려간 쪽은 최종적으로는 레고랜드인데 그렇죠. 여기는 좀 불안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날 믿고 빌려줘라. 네. 보증 섰고. BNK 투자증권은 알았다고 하고 손님들한테 팔 때는 또 저 믿고 사세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BNK 투자증권입니다. 네, 또 그걸 이제 여러 다른 증권사에 찢어서 팔았다고 하니까 그쪽도 똑같은 거라서 맞습니다. 손님들은 강원도 도지사를 믿고 투자한 건 아닐 것 같고. 아닐 거고 만약에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보증을 쓴 건 이제 강원도에서 보증을 쓴 거니까 이 지자체에서 보증 쓴 거니까 무슨 일이 있겠어요? 라는 쪽으로 설명이 됐을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결국 최종적으로 물어줘야 됩니까? 이걸? 이게 사실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보증을 못 쓰고 우리 회생 절차를 밟겠다라고 한 거니 예. 그냥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일단. 예, 그러면 이제 그 시공사 레고랜드를 지었던 곳에서 자산 정리를 하겠죠. 회생 절차를 밟으면 빚잔치를 하게 되고 자산을 매각해서 남는 돈이 있다면 이 분들에게 다 돌려주겠지만 남는 돈이 없으니까 이거민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손실로 이것을 잘게 쪼개서 갖고 있는 그분들이 최종적인 손실을. 그러니까 저 개인들이 아니 증권사 당신들한테 믿고 맡겼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자산을 넣었으니 네. 당신들이 좀 물어줘라. 그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불안전 판매가 되고 그쪽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판매가 그러나 되는지. 강원도가 보증을 서고 네. 레고랜드 짓는 데 필요한 돈 빌려준 겁니다. 네. 손님 안전할 겁니다. 이렇게만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렇죠. 그랬다면 증권사도 할 설명 다 한 거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했겠느냐가 지금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팔았는지 좀 들여다본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나중에 돈 벌면 이제 이런 거 투자할 때 조심하셔라 하는 거죠. 네, 우리 청취자들도. 어딘가에서 보증을 쓴 어음이라고 하더라도 예. ABCP다 그러면 좀 구조를 들여다봐야 돼요. 심지어 정부나 지자체가 보증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판판이 깨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 네. 알겠습니다. 안승찬 기자님, 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많이 예. 줄어들었다고 지난달에. 많이 줄었. 나쁜 뉴스죠. 그러니까 나쁜 뉴스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죠? 사실 예. 그 외환 보유액은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수치예요. 딱 수치만 발표하고 끝나서 평소에는 뭐 이 기사를 보는 일이 별로 없으실 텐데 네. 이번에는 정말 특이했던 게 한국은행이 기자들 불러놓고 왜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비공식 설명회 예. 이런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걱정되는 게 있었다는 뜻인데 요즘 사실은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한국은행도
환율을 좀 방어해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내다 팔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달러를 자꾸 파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쭉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50억 달러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였는데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갑자기 200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 평소보다 한 4배 이렇게 늘어난 거니까 외환 위기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 일어난 거니까 외환 시장이 화재 현장이라면 물을 많이 쏟아부었다는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예. 불이 큰 불이 나니까 큰 불이 났다. 물을 계속 쓴 거죠. 근데 물론 예. 한국은행은 괜찮다. 뭐 이런 게 설명입니다. 이렇게 좀 줄긴 줄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아 있는 외환 보유 말씀하신 대로 물탱크에 한 4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 또 규모로 보면 세계 8위 정도 되니까 예. 이런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만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사실은 비상금이 얼마나 많은 게 넉넉한 거냐는 그 사람 씀씀이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는 하루 2만 원이면 아무 문제 없고 예. 그러나 또 하루에 한 200만 원씩은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다르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외환 보유액의 적정한 수준을 볼 때 단기 외채 비율이라는 걸 보거든요. 단기 외채 비율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외국에서 달러 빚을 질 수 있는데 네. 1년 내로 갚아야 되는 당장 갚아야 되는 달러 빚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 비해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단기 외채 비율인데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막 카드를 100만 원씩 쓰는 사람이 있는데 통장에 한 5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네. 뭐 별로 걱정 없는데. 뭐 카드론도 있고 리볼빙도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근데 카드 빚을 100만 원 쓰는 사람이 통장에 한 70만 원만 있다. 그럼 네. 이게 엄청 불안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돌려막기를 하면 되지만 어느 날 네. 돌려막기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기 외채 비율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달러에 비해서 이제 당장 갚아야 될 빚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수준을 파악해 보는 건데 네. IMF 외환 위기 때는 이 수치가 거의 300%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갚아야 되는 빚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외환 보유액이 3배쯤 됐던 그렇습니다. 거고. 그래서 예. 그때는 뭐 큰일 났다 이랬던 거고 그 이후에 잘 조절해서 30% 수준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예. 지난달에 외환 보유액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이 단기 외채 비율이 40%를 넘었어요. 40% 넘은 게 지금 10년 만에 처음이어서 뭐 이게 와 큰일 났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외환 보유액이 좀 줄어든 게 신경 쓰이는 수준은 된 거고 그래서 그렇군요. 한국은행도 평소 안 하던 백브리핑도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서 물을 부어서 껐는데 뭐 껐다는 게 아니라 불을 좀 죽여놨는데 네. 왜 자꾸 물 쓰냐 이제 주변에서 불이 언제 걱정도 꺼질지 하고. 모른다 뭐 그런 거죠. 저러다가 큰 불 되면 한꺼번에 부어야 되는데 저렇게 찔끔찔끔 바가지로 갖다 붓고 있냐 네. 뭐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환 보유액을 좀 늘려야 되는 이슈가 조금 생기는 건데 뭐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간단한 방법은 늘리는 거고 외환 보유액을 늘리려면 요즘 많이 언급되는 미국하고 미국 연준하고 이제 통화 스와프 이런 걸 체결하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거기 있는 달러들을 그냥 가져와 쓰면 되니까 하고. 예. 사실상 굉장히 외환 보유액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문제인데 또 미국이 이게 좀 잘 안 해주니까 좀 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것도 잘 안 좀 해. 해주면 되지 이것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은 상시로 항상 파이프가 연결돼 있다면서요, 미국이랑. 네, 그래서 거기는 물을 끊임없이 가져오는데 우리는 또 해줬다 안 해줬다 하니까 그래서 요즘 정부하고 외환당국 한국은행은 좀 변칙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외환 보유액을 건들지 않고 이 불을 끌 것이냐. 물은 안 쓴 걸로 하면서 불을 네. 끈다. 네, 그 방법이 뭐냐 이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피마 레포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미국 연준한테 담보로 맡기고 네. 달러를 빌려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왜 이런 방식을 쓰냐면 외환 보유액이라고 해서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국채라든가 이런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외환 시장에 큰 불이 났어요. 당장 달러를 팔아야 돼요.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달러를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그걸 이제 파는 그런 네. 구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외환 보유액이 이제 줄어들겠죠. 네. 근데 이거를 안 팔고 담보로 맡기고 빚을 빌려오면 네. 일단 똑같이 외환 썼지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마치 내가 집이 있는데 이게 팔아서 쓰면은 그냥 집이 없어진 건데 담보대출을 받아요. 네. 그래서 필요한 돈을 써.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어떻게 갚으면 내 집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반 이상이 은행집인데 결국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러를 구해오고 예, 약간 기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긴 하지만 피마 레포라는 게 결국은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 담보로 맡겨서 달러를 대출해서 이걸 쓰면 어쨌든 기술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지는 않은 걸로 계산되는 거 아니냐. 물론 사실은 뭐 빌려온 거니까 그게 그거이긴 합니다만. 너 요즘 사업 안 돼서 집 팔았다며? 하면 네. 아니야 나 집 안 팔았는데? 그렇죠. 담보로 한 10억 빌렸지? 그 얘기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달러를 융통해서 쓰긴 하지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지는 않는 뭐 이런 효과를 하고 이게 작년 말에 미국 연준하고 한국은행하고 이 피마 레포 대출을 쓸 수 있는 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언제든 한 600억 달러 이내에서는 자유롭게 담보 맡겨서 달러 대출을 가세요.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왜 말이 되냐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요즘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시중금리가 그럼 따라서 당연히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환율이 큰일 난 불이 크게 난 나라들 입장에서는 환율 시장에 개입하려고 만약에 달러를 팔려고 다들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막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네,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할 거 아니겠어요. 네. 영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큰일 났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예. 미국 국채를 막 다른 나라들이 내다 파는 게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갑자기 팔면 큰일이니까 그냥 우리한테 담보로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빌려드릴게요 하는 게 이제 미국 연준의 유인이고 이건 마치 외국 나라들에 대한 일종의 양적 완화를 미국 연준이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떻게 머리를 좀 쓰고 있습니까? 외환 보유액은 안 쓰면서 네. 사실상 쓴 것과 같은 효과를 주어서 불을 좀 꺼보려는. 네, 요거는 조선사 선물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김현우 소장님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데 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조선사들이 배를 수중하면 워낙 금액도 크고 배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 돈을 받는데 몇 년씩 걸립니다. 근데 처음에 수주할 때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환율이 한 900원 됐다. 그럼 내가 받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원화로 1억, 받는 1억 달러짜리 배 팔면 900억 원밖에 못 받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 회사들은 배를 판 다음에 그 환율 리스크를 없애보려고 계약하자마자 그때 환율로 매출을 확정해 버리려고 하는 선물환 매도라는 계약을 해요. 이게 말이 복잡하지만 나는 그냥 내년 3년 후에 무조건 이 환율로 달러 가져올 테니까 바꿔주세요. 라는 이제 은행 계약을 하는 겁니다. 1억 달러가 3년 후에 들어오지만 배 네. 다 만들면 네, 지금 1억 달러를 빌려다가 팔아서 그 생긴 돈을 은행에다 쟁여놓고 그렇습니다. 3년 후에 진짜로 1억 달러 들어오면 난 그냥 은행에 쟁여놓은 그 돈 가져갈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그 계약을 맺으면 3년 후에 무조건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럼 내가 손해 보면 어떡하지? 걱정되니까 계약을 하자마자 그만큼의 달러를 자기가 빌려요. 은행도 은행도 빌려다가 팔겠군요. 빌려다가 달러 팔고 원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달러 가져오면 그 원화 그대로 주면 되고 환율이 어떻게 변했든 어떻게 보냈든 그리고 받은 달러로 은행 빚을 갚으면 되니까 예.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환율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조선소의 선물환 매도 방식인데 그런 건데 이걸 잘 이용하면 어찌 된다.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이잖아요. 요거는 끝나고 네. 커피 타임에서 잠깐 좀 설명 좀 해줘. 시간이 시간이 진짜 부족하네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하여튼 단기 외채를 줄이는 방식으로 예. 대신 은행 대신 한국은행이 직접 선물한 진짜 매도를 시간 사준다.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5분에 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